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중국,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죠. 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것, 경제에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반도체나 여러 중간재 무역은 사실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중 관계가 다시 사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상화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안보 이슈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다시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현지 분위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긱워크, 긱이코노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생소한데요. 이미 일상 속엔 깊게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공유경제, IT 기반의 노동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버라던가 이런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사에 묶이지 않는 노동, 경제를 긱워크, 긱이코노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경제 수업, 어제 시정연설도 있었죠. 2018년도 예산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경제 관료까지 거쳤던 홍경만 교수와 함께 이 예산심의 쟁점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그간 참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바로 사드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파, 전면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해결 조짐이 보인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고요. 국내 기업들도 중국 투자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억 달러 안팎의 예년 수준도 회복되고 특히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풀릴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괜찮을까, 이대로 믿어도 될까, 이런 또 의구심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도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그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드디어 중국과 관계가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추진된 걸까요? 네, 그동안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는데 네네. 중국이 국내적인 측면 혹은 중국이 놓여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상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나쁜 상태로 끌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이 섰기 때문에 드디어 사드 국면을 완화시키기로, 개선시키기로 결정한, 그로 인해서 한중 관계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중국 내부의 요소, 어떤 중국 내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설명이신데, 일단 12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우리 정부가 제안했습니다. 중국 투자 계획도 나오고 있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중국이 구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부의 태도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 정부를 리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의 사드 국면은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껴서 이와 같이 안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던 것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내외적인 좋지 않은 환경을 이제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네. 개선해 나가는 실적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대미 관계나 대일 관계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고, 그렇다면은 한국과의 관계만큼은 사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빠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먼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와 같은, 즉 우리보다도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점을 잘 파악하고 정부 주도하에 우리 기업들이라든가가 세계적으로 잘 진출될 수 있게끔 중국을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중국의 필요, 중국의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도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문제는 과거에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경 이슈라고 해서 안보와 경제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나 북핵 문제 아직도 안 풀리는 상황인데 다시 위기 국면으로 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이 있을 텐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드는 사실
전면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드 국면으로 인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안 좋게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뒤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중국의 이와 같은 사례를 바라볼 때 중국이 먼저 사드를 들고 나올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사드는 사실 중국은 한중 관계가 아니라 미중 관계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네. 한중 관계를 회복을 미국이 마냥 좋게만은 보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사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로서 중국을 좀 괴롭히려는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한다라든가 하게 되면은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좀 힘들게 될 텐데 이 또한 다시 말씀드리다만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게 이 미중 양국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미중 양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중전국의 외교 전략을 잘 수립해서 전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사이에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롯데나 여러 기업들 그간 조 단위의 손실을 받으면서 특히 유통업체는 이런 여론 때문에 더 그랬을 텐데 철수를 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좀 과거 수준의 경제적 교역 이익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이 일단 한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드 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면은 경제적이라든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중국 내부에서는 그와 같은 한국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잘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진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한번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신중함을 보일 필요도 있겠죠. 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중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 기업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막연함, 너무 지나친 신중함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유통이나 관광은 이제 중국 개개별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도 밀접할 텐데요. 교수님 중국에서 또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정부 태도가 바뀐다고 해서 또 중국민들, 중국의 소비자들이 좀 바뀔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 희망적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사드로 인해서 우리를 제재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만 중국 국민들은 사실 좀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 제품이 좋고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더 품질 좋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제재 국면에서도 한국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요.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우리 제품은요. 네. 계속해서 품질과 제품의 신뢰도 같은 것을 유지해 나간다면 글쎄요, 저는 중국 정부가 이제 풀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진출 여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좀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대회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진핑 1인 독자 체제가 구축이 되고 AI나 디지털에 대한 관심도 높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좀 우리 정부, 기업들이 조금 더 기회로 삼아야 될 영역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에게, 우리 국민에게 그동안 사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중국이 특별히 전기차 배터리 업체라든가 특별히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네. 기존의 사드 국면 이전에 속된 말로 잘 나갔던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제품들은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한동안 중국 진출이 쉽지 않았던 상태에서 우리도 너무 무차별적으로 너무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진출한 측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와 같은 그동안의 우리의 잘잘못을 잘 고려한 상태에서 새로운 진출 전략을 수립해서 나간다면은 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중국이 사실 반도체 굴기나 어떤 스스로 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경쟁 관계, 그러니까 의존 관계를 좀 본인들 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수가 가시화되면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관계로서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바라볼 때 물론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네네.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2차 대전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그 외국 자본을 조금씩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네. 중국 또한 자국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그랬고 또 우리보다 더 먼저 일본도 그랬고 또 미국도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을 생각할 때 네. 중국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했고 과거 선진국도 했던 것 중국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잘 전망을 한 상태에서 기술력으로서 혹은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독자적인 제품력이라든가 기술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예, 결국 뭐 경쟁력이라는 말은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항상 이 결론 중에 결론인 것 같습니다. 관계 개선 또 정상회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당장 체감은 안 되겠지만 향후 한중 관계 좀 개괄적으로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과거보다 좀 더 돈독할까요? 아니면 과거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반복됩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사드 국면의 해제는 중국이 우리를 그만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악화된 국면을 지속할 수 없어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네네.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적인 파트너로서의 중요도보다는 미국과 일본이 자국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즉 한국이 중견국가에서 자국에 대한 견제 전선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까이 가면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더 견제하고 경계하는 한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만큼 더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면밀히 잘 파악한 상태에서 중국 활용이라든가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저는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지 않는 그런 외교 정책을 전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전선이 우리의 중국 시장 진출에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참 지정학적 외교적인 위기가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방송에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사드입니다. 앞서 한중 관계 이제 좋아질 것이다. 강대국의 힘겨루기 위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다양한 이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갈등의 최초 원인은 사드였습니다. 역시 중국과 미국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고 또 북한까지 걸려있는 문제죠. 사드라는 건 미국이 개발한 무기인데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겁니다. 적국의 미사일로부터 자국 또는 관련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주 지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미국 무기인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한 이유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 레이더의 범위 또 중국의 안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반발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드가 도움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일으킨 점들도 문제가 됐었죠. 찬성과 반대의 공방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또 환경 영향
영향평가도 바로 착수해서 최종 배치 여부 결정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역시도 좀 여러 논란 속에서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 안보 문제인데요. 이 안보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참 복잡해집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문제 이제 일단락을 짓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그런 시각이 또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 경제 또 개개인 서민의 삶들까지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이 사드 논란,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 또 회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또 여러분들의 인터뷰에 대한 생각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캠페인 하나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국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많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는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의 칼을 이제 뺀 건가 이런 소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김 위원장이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이 공익재단에 대해서 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대기업 재단들이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좀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오너 일가의 우회적 지배에 동원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에 따른 건데요. 네. 이 공익재단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의결권 제한 같은 이 제도 개선 방안도 지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소유구조 문제 참 긴 문제인데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인다고요? 네, 뭐 이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주회사는 보통 이 계열사들을 거느리면서 이 브랜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회사마다 뭐 천차만별인 이 브랜드 수수료를 비롯해서 이 자회사 컨설팅 수수료, 이 건물 임대료, 이 배당금 같은 이 지급 구조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네. 공정위는 수익 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편법이 없었는지 좀 살펴보고요. 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소유와 경영을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올해 보니까 이 지주회사가 큰 폭으로 늘었네요. 네, 공정거래법상으로 지주회사 이 기준을 보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이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이 지주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하는데 지주회사로 지정이 되면 이 부채가 이 자본 총액의 2배를 넘을 수가 없고 또 이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할 수 없는 것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 세제 혜택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위는 순환철자 등을 통한 이 부당한 지배력 확산을 막고 또 이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대기업들의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기준으로 지주회사가 193개사로 전년에 162개사보다 31개사나 늘었습니다. 99년에 4월에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는데 한 해에 늘어난 숫자치고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지주회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중소규모의 지주회사의 전환이 좀 늘어난 데다가 또 올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분석 대상 대기업 집단의 수 자체가 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지주회사가 183개사, 금융지주회사 10개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반 지주회사가 47개가 신설이 됐고요. 16개가 지주회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총 30개 집단인데 41개의 지주회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대출 정부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도 지난달에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과 신한우리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95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전월과 비교하면 1조 7천억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까지 더하면 신용대출 증가폭은 더 컸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추석 명절에다가 이제 이사철 수요가 좀 겹치면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좀 많이 좀 활용을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풍선 효과도 좀 일정 정도 있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3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월과 비교를 하면 1조 6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 9월에는 2조 5천억 원이 늘었으니까요. 이보다는 증가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부동산 시장을 달궜더니 서울의 주택 거래가 대폭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서울적 아파트 매매량 건을 보니까 3,749건으로 전월보다 5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요즘 증시 고공행진이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주가 전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크다. 결국 삼성에 좀 편중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달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삼성그룹주 1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485조 4천억 원에서 529조 3천억 원으로 9%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 코스피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5% 정도 늘었으니까요. 증가율이 2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그룹주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33%로 올랐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의 3분의 1을 삼성그룹주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코스피의 3분의 1이 삼성이다. 대단하네요. 시가총액 상위주도 역시 그러면 삼성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4개의 종목이 지난 1일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280만 원대에 진입을 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만 37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연휴 이후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호텔신라였는데요. 33% 정도 늘었는데 사드 배치 문제로 1년 넘게 좀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좀 헤비 모드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 SDS와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군요.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 제롬 파월 지명받았고요. 저희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세계 경제의 대통령으로 좀 꼽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제닛 옐런 의장의 후임으로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좀 지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지명은 내일인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와 전체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4년간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연준 의장을 보통 좀 연임하는 게 관행이었는데요. 네. 이 옐런 지도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성향이 맞지 않아서 좀 교체에 나선 겁니다. 이 파월 이사는 옐런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기존 통화 정책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도 또다시 연말로 미뤄졌는데요. 이런 상황도 반영되어 있겠죠.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재벌 개혁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김상조 위원장이 압박카드를 꺼낸 건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건데 이번 기회에 이 재벌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좀 확실하게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또 기업으로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새롭고 낯선 개념인데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경제 현상 또 경제 자체를 설명하는 말들 잘 이해하면 우리 경제의 흐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긱 이코노미, 긱 워크라는 말입니다. 저도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단어 같은데요. 일자리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 입사해서 그 직장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은퇴를 하는 그런 노동과 소득 혹은 경제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일을 찾아서 하고 그 일에 대한 소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 이 전문가와 함께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볼 텐데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돈 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업률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좋은 평가도 있고요. 질 낮은 사회보장이 되지 않은 일자리만 많아질 것이다라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긱워크, 긱이코노미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떤 문제점들 생각해 봐야 될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박상래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게 이름도 좀 생소하고 저도 낯선 개념입니다. 긱워크, 긱이코노미라는 게 좀 애매한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최초 긱이라는 표현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주자를 섭외하여 공연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기 이코노미는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임시로 섭외하는 단기 고용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이게 오래된 건가요? 그러면 이 재즈 현장에서 연주자를 즉석 섭외했던 긱과 지금 이렇게 경제 분야에 쓰이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기 이코노미의 시작을 알리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 MBA 창립자 찰스 앤디입니다. 네. 그에 져서 코끼리와 벼룩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거대한 조직을 코끼리로 표현하고 있고 네. 독립적인 일자리를 벼룩으로 표현합니다. 네네. 찰스 앤디는 향후 인간은 거대 조직에 기대하지 않고 독립생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네. 찰스 앤디가 벼룩으로 표현한 근로 형태가 곧 긱워커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끼리 벼룩 사이즈 차이는 엄청나지만은 이 소속되지 않고 좀 자유롭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청취자분들께서 그래도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사례 같은 것들 있나요? 이 긱워크, 긱 이코노미 사례가 있나요? 국내 긱워커 사례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과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네. 우선 미숙련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으로는 올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이츠가 있고요. 네. 우버이츠는 맛집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네네. 전문적인 배달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배달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누구나 배달을 할 수 있다. 그게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은 자전거 또는 도보로도 배달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외에는 또 숙련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숨고나 아니면 크몬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긱워커들이 소비자들 연결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PPT 제작을 잘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재능을 플랫폼에 올려놓고 소비자가 그들을 선택하여 단기 고용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아, 네. 이제 약간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 마취과 의사분들은 특정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 병원을 다니면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AI 같은 신기술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긱워크 역시 기술적인 변화가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말씀하신 프리랜서라든지 일용직 파트타임도 사실상 긱워커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 중간에 노동을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네. 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증가할수록 저는 앞으로도 기기 이코노미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셨던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앞서 말씀하신 배달앱 같은 이런 앱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고커들에게 이런 디지털 플랫폼은 꼭 직장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기고커들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자신의 노동력을 소개하는 프로필을 올리게 되고 그곳에서 수요자와 단기 고용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금 해주신 말씀이 정말 딱 개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앱이 직장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직장이 되는 시대. 아직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금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잖아요. 정규직 확대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 기워크가 더 확대될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어떤 형태로만 잠깐 등장하고 말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워크 이코노미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미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에서부터 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까지 향후 기기 이코노미의 모든 형태의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는 현재 17만 명의 기워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승고라는 플랫폼에서는 7만 3천 명이 활동 중이고 네네. 500개가 넘는 서비스 카테고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인식이 확대될수록 더 많은 분들이 기워커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서비스 카테고리도 훨씬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이 1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이런 기워크 같은 거를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의 프리터족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일자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게 단기적인 데다가 사회보장이 잘 되지 않은 이른바 좀 질 낮은 일자리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기워커를 1인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찌꺼기 노동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찌꺼기 노동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기 이코노미가 확대되는 것은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고 그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네. 또 기워커 자체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고
자신의 노동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워커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고용 안정 보장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갈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택배 기사분들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약간 개인 사업자 성격에서 노동권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기획워크 등장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최초 경력을 기획워커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고요. 네. 기획워커의 삶은 사실상 1인 기업과도 동일합니다. 네네. 창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기획워커는 자신의 재능을 사업화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능이 시장에서 평가했을 때 과연 고용 안정성도 유지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런 자유로운 일자리를 꿈꾸고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유와 방황의 거리가 참 가깝습니다. 박상래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아예 직업을 기획워커로서 내가 필요할 때 노동을 제공한다라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보완제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런 기획워크 또 기획워크를 통한 이 기획 이코노미의 추세, 이 변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발전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들 또 사회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들 좀 보태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워커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자신의 노동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기획워커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자신의 노동력을 좀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둘째는 사회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네. 정규직과 달리 기획워커들은 사회보험 같은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사회인데요. 네. 우선은 그 중간 과정에서 기획워커와 같은 독립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개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현재 정규직이 받는 혜택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프리랜서 노조를 조직해서 네.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한 단체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하거나 상호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구호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라는 건데요. 네네. 기획워커가 혼자서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는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프리랜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자 이런 얘기군요. 예, 오늘 얘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획워크나 변화하는 노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형태의 기획워크, 기획이코노미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지 혹시 전망하거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기획워커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기획이코노미 그 시장에서는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글을 잘 쓰시는 분은 글쓰기라는 재능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깔끔하고 청소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사 일에 대한 기획워크로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직장으로 기획워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계속 이쪽 시장을 바라보시고 본인의 재능을 어디에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분야에서도 본인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요. 앞으로 별도로 그 노동, 그 재능을 팔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좀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숙제들과 또 재미있는 점들이 많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박상래 연구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뉴스 경제 수업 시간입니다. 이슈의 뒷면까지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또 그 세밀한 과정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늘 그 뉴스 경제 수업을 도맡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오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 좀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정치인분들 싸울 이유를 많이 찾는데 그중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뭐 밀당, 전쟁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뭐 내년 예산이 429조 원으로 이제 올해 400조 원에 비해서 한 7%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네. 사회간접 자본 예산이 이제 20%나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 예산하고 공무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선심성 복지 예산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공무원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 있어서 네. 예산안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밀당이니 전쟁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실 뭐 이 또 복지를 늘리지 않은 쪽에서는 지금 복지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SOC도 마찬가지로 이게 줄이는 게 말이 안 된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좀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야는 그냥 무조건 싸우는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예산안을 보면 대립의 이유가 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하고 진보 정당, 이제 대부분의 나라의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네네. 보수와 진보 정당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죠. 네. 이런 보수와 진보 정당의 정치 철학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진보 정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인데요. 네. 이런 진보 정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자기네가 떠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공무원 증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정말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복지 예산이나 공무원 증원 이런 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툼은 사실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그 밀당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죠. 일어나죠. 네네. 자, 또 홍영만 교수님께서 사실 경제 관료로도 꽤 오래 계셔서 사실은 이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매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두고서 항상 벌어졌던 일인가요? 아니면 잘 풀릴 때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뭐 잘 풀릴 때는 별로 없고요. 일단 뭐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야가 항상 상대방 예산안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 말고는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깎으려고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안 심의 때는 항상 여야가 이렇게 뭐 밀고 당기고 고성도 지르고 이런 뭐 전쟁 같은 그런 예산안 심의가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가 살림 사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건데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배경도 있다라는 점 좀 짚어봤고요. 이게 좀 정확히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 기간을 두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어떠나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처리 일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일단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국회의원 한 50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결위. 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종합정책 질의하고 부처별 예산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기본적인 합의를 여야가 이루어가지고. 네.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국회를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된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달 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지금 예결위는 굉장히 바쁘게 이제 돌아갈 겁니다. 한 달 동안. 네, 지금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근데 12월 2일까지 법에서는 통과해야 한다라고 정해놨다고 하는데 50명이 429조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나. 이게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사실 부족하죠. 근데 원래는 예년에는 보면은 10월 달에 이제
그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국정감사가 열려서 실질적으로는 뭐 요즘처럼 11월이나 돼야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정부가 5월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의 국회 제출 자체가 한 달가량 늦어졌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예산 심의가 좀 늦어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 아무래도 좀 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다가 또 지난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좀 허비했기 때문에 네네. 국회가 지금 예산안에 집중적으로 그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뭐 국감의 이슈, 뭐 의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실제로 갖고 와서 시연도 하고 뭐 굉장히 정말 볼거리까지 나오는 국감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고 꼭 해야 되는데 예산안에 임박해서 이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시간이 너무 미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6월이나 이런 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예산안을 좀 한 2달 정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관례적으로 10월에 국정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하고 있는데 뭐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 관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 예산과 관련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자, 정부가 예산안을 이렇게 뭐 앞서 예년 같으면 10월 1일, 지금 올해는 11월 1일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아니 그럼 정부가 예산을 좀 빨리 내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막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정부의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첫 단계로 각 부처들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안을 우리는 이만큼을 주십시오 하고 내는 게 5월 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이제 그 5월 달에 받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 400조를 꼼꼼히 다 따져가지고 이거는 국회에다가 국민들한테 이제 요구를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를 골라내거든요. 네네. 그러고서 9월에 이제 당정 협의를 하고 10월 달에 국회에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월 달에 그 예산안을 받아서 10월에 낼 때까지 4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빠듯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되면 저도 옛날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실 공무원들은 이때 되면 사무실에서 잠을 자요. 아휴, 고생이시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0월보다 더 앞당긴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게 뭐 국가 전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다 이걸 보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 결국 뭐 결렬돼서 자동 상정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예산안 통과 앞두고 유독 이 쪽지 예산 얘기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들 좀 눈살 찌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뭔가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닌데요. 이제 그 예산안 심의를 이제 하겠으면 막바지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사업 관련 예산을 꼭 반영해달라. 이런 요구를 쪽지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는 쪽지 예산이라고 안 그러고 문자 예산이라고. 문자 예산. 그래서 이게 예산안 심의 그 막바지에 달하면은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에는 없던 그런 그 예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혜 지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올해 같은 데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쪽지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이 쪽지 예산, 물론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겨서 당선해야겠지만 이게 또 쓰일 곳에 가는 돈을 빼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어요. 좀 이런 거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뭐 없을까요? 글쎄요, 참 쉽지 않은데요. 예산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바지에 이제 우리가 계수조정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을 좀 공개한다든지
해서 어떤 좀 제도적으로 말이죠. 네네. 이런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서 이걸 지켜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런 관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나라 살림 이 예산 결산 같은 거 좀 상시화해서 좀 저희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생기고요. 12월 2일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12월 2일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국회는 이제 계속해서 예산안을 통과할 때까지 심의를 하게 되고요. 네. 정부로서는 그게 통과가 될 때까지는 네. 예산에 준하는 그래서 준예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네. 꼭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기관 운영비라든지 공무원의 보수라든지 네. 이렇게 매년 지급이 예정돼 있는 지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네. 필수적인 것들은 지출을 해가지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9133님, 2876님, 또 6817님 제 목소리도 좋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좋은 방송 유익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2876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9193님 조카와 함께 스노우파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